제 별명이 지하 대마왕이거든요. 대마왕. 연극 같으면은 극작도 있고 배우도 있고 스텝도 있고 있는데 저는 주로 연극 연출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작품을 선정해서부터 마지막 그 공연 결산까지를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제 연출인데요. 이 배역에는 누가 제일 잘 어울릴까 등등 저 배우의 개성을 어떻게 유도를 해서 이 역으로 맞출까 뭐 이런 거 배우 선정부터 뭐 조명, 음악, 뭐 미술, 장치 같은 이런 것도 그렇고 장치, 분장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기획할까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연출입니다. 출생은 밀양의 수산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5살 때쯤 이렇게 부산시 공무원으로 오게 돼가지고 영도에 와서 살았습니다. 영도 남항동인데 영도 남항동이란 곳이 제2송도라 그래가지고 예 그곳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고 그다음에 이후로는 이제 서면으로 이사를 가서 그다음에 뭐 그 뒤에는 동래니 어디니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도 제2송도라는 곳이 그게 피난민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그게 대기 이제 전쟁 이후의 상황이니까 아주 그 험악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넝마주의라고 있죠. 넝마주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깡패들, 예, 그다음에 상위군들, 뭐 상위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엉켜 사는 그런 곳에서 제가 살았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보태면은 미군들이 그 뭐랍니까 한국 여자 그 양색시라 그럽니까 그 당시 그렇게 우리 불렀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술도 먹고 하는 그런 곳에 어린 시절에 거기서 지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황폐하고 좀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특히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그 파도가 밀려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시체들이 막 떠밀려와요. 그 이제 어린 시절에 너무 무섭고 황량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자라고 특히 그 사라우 태풍이 왔었는데 우리 집 바로 창문까지 제가 이제 해변에서 한 50m, 한 70m 정도의 약간 높은 곳에 살았는데 파도가 막 그날 그 추석이었던가 뭐 모르겠습니다. 파도가 막 우리 집 창문까지 이제 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폐허가 된 그 태풍의 그 폐허가 된 그 바닷가에서 저희들은 이제 고철 있지 않습니까? 고철 뭐 굴이나 뭐 이런 이런 것들 좋아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엿바가 먹고 막 이렇게 지내고 했던 그런 그 어린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국민학교 때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런 것이 기억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서민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딘가 하면은 영광도 써 있죠.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그때 영광도사 그 개천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게 그 넝마주의들이 막 그 다리 밑에서 있고 이랬는데 거기도 서면이 그 당시만 해도 또 서면도 그렇게 뭐 정비가 된 곳이 아니고 조금 별난 동네에 있었으면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이제 지냈습니다. 중학교 시절은 제가 내성적이 돼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키가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그 내성적인 성격을 좀 벗어나려고 좀 별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좀 이런 시절이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문학에 약간 관심이 있어서 소설과 시 같은 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뭔가 그 별난 아들하고 안 어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을 때 극회를 만났습니다. 극회라는 것이 가보니까 연극이라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극회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근데 몇 년 안 돼서 선배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극회 회장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연극도 잘 모르고 연극협회 회장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독학으로 이제 연극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제가 연극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은 쪽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학 연극제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부 대학 연극제라고 있었는데 그 지도 교수가 옛날에 그 소극장 6구를 이끌던 그 김영성 교수가 대학 연극을 이제 이끌고 있었는데 그분의 이제 작업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연극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서 나름대로 연극에 많이 빠지게 됐죠. 대학 때 그 연극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부산대 회장이었던 김혜룡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아대학교 극회 회장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제 집사람입니다. 제 집사람이 부산대학 극회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극회 부산대학 휴학을 하고 서울에 드라마 센터라고 거기 또 가서 또 연극 공부를 했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부산대학에서 졸업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친분이라든지 김영성 교수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아대학이 그 당시 뭐 극장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고 저한테 연극을 가르쳐 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해가면서 연극을 많이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우사라고 우리나라 무역회사에 아마 효시가 될 그런 회사입니다. 그 무역부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랬으니까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연극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직장 일단 다녔는데 한 1년쯤 되었을 때 그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후배들이 마산하고 진주 순회 공연을 가는데 형님이 좀 연출을 맡아달라. 이래서 제가 선택한 작품이 고도를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에 고도를 기다림이를 이렇게 보니까 작품이 되게 난해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작품을 읽으면서 그렇게 난해하게 안 느껴졌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고도를 기다리면은 등장 인물이 마치 거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 인물들이 흡사 제가 피난민 시절에 보았던 그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연극이 좀 희극적이고 그렇긴 합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그 TV에 우리 쇼하고 하면은 누가 나온가 하면은 배삼룡, 이기동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슬랩스틱 코미디가 있어요. 그걸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 연극이 바로 고도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 그 작품을 가지고 마산, 진주로 순회 공연을 가게 됐는데 쫄딱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작품을 가지고 이 제작비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면은 후배들 등록금을 두 사람이 내가지고 했던 공연이 돼가지고 등록금을 갚아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천재동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돌아가셨지만은 김경화 씨하고 하던 극단 마당이라는 극단이 있었는데 그 극단에 제가 학생들이 만든 연극을 가지고 가서 극단 좀 이름 좀 빌립시다 해가지고 그 극단의 창단 공연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연을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했는데 그게 시민회관 소극장이 한 450석쯤 되나 그런데 800명 가까이 이렇게 오게 돼갖고 3일 했는데 완전 터져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 빚도 갚아주고 그때 연극에 대한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연극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다가 84년도에 제가 이제 중앙동에 건물이 하나 났다 이래서 목조 건물이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도 저 꿈꾸고 있었던 것이 소극장 연극이었거든요. 자갈치라든지 저 부둣가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창고 극장 하나 얻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다들 보세 창고 이런 게 돈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됐다 해서 2층 건물을 뜯어가지고 딱 낡은 목조 건물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극장을 만들고 연극을 시작이 됐죠. 그게 이제 84년도입니다. 제가 79년도쯤 고도를 기다리며 했다가 다시 연극 안 하려고 몇 년을 지내다가 다시 84년도에 창단을 하게 된 게 이제
예, 부두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창단하게 된 겁니다. 부두극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미국 근대극의 효시라고 하는 그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어떤 어촌, 프로빈스타운이라는 어촌에 어구창고 그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휴가차 나온 그 예술가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극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부두극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을 때 그 프로빈스타운 극장에 어떤 이상 같은 걸 많이 읽고 책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 꿈에 젖어가지고 극단 이름을 부두극장이라 지었거든요. 창단 초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죠. 제가 이제 주로 창단할 때 멤버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부산대학, 부산여대, 동아대 극회 출신들이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이제 연극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 이제 그 당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흩어졌어요. 제일 첫 작품을 고도를 기다리며 갖고 창단 공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습을 하다가 그 배우가 발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공연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강성인 씨라고 부산대 극회 출신인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라발의 건축사와 아시리 황제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 해서 일단 맡겼는데 이 친구도 연습을 좀 해나가다가 이제 취업 문제 때문에 못하게 됐다고 저한테 이제 맡겨두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 보면 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연출은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이제 초기 단계에 직업 극단으로서의 어떤 그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던 젊은 친구들이 의욕만 있고 뭔가가 극단이라는 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데 이제 어려운 점이 제가 많았고 극장 운영은 제가 월급을 들어서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뭐 이제 졸업을 하고 이래서 뭐 돈이 없었거든요.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 건축사와 아시리 황제 공연을 했는데 마치고 난 뒤에 공연 수익금을 가방을 에다가 이렇게 나눴는데 기획하는 친구가 그걸 들고 다니다가 분실을 해버려가지고 제작비 날리고 공연 수익금 날리고 해서 적자를 제가 많이 지게 되고 이런 식의 어려운 점들이 초창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극장은 참 고난이 많은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두극장이라는 것은 중앙동에 그 당시 칼이라는 그 빌딩의 그 맞은편에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하니까 지하철 공사로 그쪽 일대가 다 뜯겨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활동을 많이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 곳이 감옥골 소극장이었는데 그 당시 뭐 극장이 한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극장이 동시에 문을 다 닫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윤택 씨를 만나서 그 가마골 소극장이 용산공원에 그 올라가는 계단 중턱에 있었는데 부산 소극장 연극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거라도 살려야 된다 해서 제가 조건 없이 그 만나서 같이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한 2년 정도 되니까 서로 방향이 좀 틀려지기 시작하고 이래서 저 혼자 독립해서 나왔는데 나올 때는 제 혼자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습실이나 이런 것을 몇 군데를 빌려서 활동을 계속 하다가 1995년도에 저 아버지가 이상하게도 제 이름으로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동네에 연당 소극장이라는 극장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연당 소극장이라는 말이 그게 제 호기도 하지만은 그 제비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이정호 스님이 지은 이름인데요. 연당이란 말은 제비연자에다가 집당자인데 연당. 이제 동네에 극장을 지을 때 연당이라면 또 연극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연당 또는 그 동네 그 연당 소극장이 그게 한때는 연꽃이 있던 밭이었어요. 그래서 연당이라면 연꽃집, 제비집, 연극집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120석 되는 좋은 극장이었는데 그 당시 또 제가 후배들이 연극협회 회장으로 나오려 해가지고 연극협회 회장 한다고 한 3년 정도를 그쪽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극장 운영에 조금 제가 조금 많이 그 관계를 많이 못한 사이에 재정에 적자가 막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이 털자 이래가지고 그 아파트 하나 날라가 버린 거죠. 이제 조금 또 극장이 없이 또
그렇게 지내다가 여기 지금 액터스 소극장은 누가 이게 이제 이 뉴스가 굉장히 깊은 극장이거든요. 이게 1982년, 2년인가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처용이란 극단이 이동재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신 김경화 씨가 했던 맥이란 극단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사용을 하다가 그 뒤에는 김동우 씨라고 지금은 서울에 가서 영화 제작자가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액터스 소극장이란 이름으로 이 극장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서울로 가면서 저보고 선생님 여기 와서 연극을 극장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된 게 이 2005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근 20년이 됐죠. (80년도) 중반에 이제 제가 부두극장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감옥골 소극장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열린 소극장이라고 동네에 하나 또 생기고 실천 무대라고 또 극장이 하나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자갈치 극단이라고 저쪽에 부산대학 앞에 또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 보통 연극이 자기 레파토리가 뚜렷하지 않은 극단들이 많았었는데 이때 이상하게도 전부 성격과 방향이 분명한 극단들이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연극의 어떤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그 극단들이 나와서 어쩌면 이때 연극들이 부산 연극을 중흥으로 이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제가 1세대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그때 우리는 소극장 연극 정신, 소극장 연극 운동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극장 연극이라는 거는 대극장 연극하고 전혀 다른 연극이거든요. 소극장 연극이라는 것이 작은 극장이 아니고 정신의 연극이고 관객과 좀 더 치열하게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연극 내용에 있어서도 좀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공연을 시도하는 공간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소극장 연극 정신이 사라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대표작이라고 한다면은 고도를 기다리며를 5회 정도 공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에쿠스를 또 한 5회 정도 공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원 이야기라고 한 3회 공연했고 생사계란 공연을 한 3회 정도 했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대표작이라면 고도를 기다리며 에쿠스, 동물원 이야기, 생사계 그 다음에 이런 작품들입니다. 베케트 작품은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거예요. 베케트 작품 6편을 제가 공연했었으니까 아마 저처럼 베케트 작품을 많이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쥐사냥이라는 연극도 하나의 대표작인데 그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이 작품은 완전히 그 젊은 남녀가 쥐를 잡는다 해가지고 관객석을 갖다 쥐라고 쥐가 있는 쓰레기장이라고 보고 총을 쏴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체로 옷을 벗고 일종의 춤을 추고 하는 광란의 연극이거든요. 일종의 민중극 계열인데 남녀 배우가 제가 작업을 한다 하는데 작업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팬티 비슷한 것을 이렇게 밑에다가 대작 표 안 나게 입히가 나체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공연에 막상 들어가니까 배우들이 정신이 업이 돼가지고 벗겠다 이래가지고 쇼크를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극을 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는 무지하게 많습니다만은 그 대표작들 중에서 생겼던 에피소드 한 토막이 그런 겁니다. 예. 글쎄요, 부조리극을 제가 100% 부조리극을 하는 사람만은 아닌데 제 레퍼토리 중에 부조리극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부조리극이라는 거는 참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났는데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일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생은 죽음의 D-Day가 시작되는 날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참 부조리하다. 예.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또 그 당시 이제
좀 그 서구에서 들어왔던 사조들이 실존주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서 제 사고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었고, 부조리극이라는 것이 의외로 뭐가 좋으냐 하면은 기존 연극적인 컨벤션, 그러니까 약속 같은 걸 다 깨뜨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종의 반연극인 거거든요. 반연극. 그래서 거기에는 연극성이 풍부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젊은 혈기에 뭔가 좀 또 실험적인 그런 창조력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부조리극에 많이 심취하기는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조리극만 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예. 그 당시 제가 연극을 보러 다녔는데, 연극이 우리가 피상적인 어떤 이런 현실이나 뻔히 아는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연한 것을 보고 저는 그 연극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고도를 기다리면서 제가 작품을 읽고 연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고도를 기다리면은 그는 인생의 총체성, 우리 삶이란 것을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연극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연극이거든요, 고도가. 그래서 저는 연극이란 게 그 삶의 비상성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관객에게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성찰하게 하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장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제가 관심을 두고 그렇게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연출을 하면서 방향이 크게 달라지다고는 보진 않는데, 작품을 하게 되면 배우가 바뀝니다, 우선. 그리고 무대 장치나 조명 같은 것이 바뀌면은 자동적으로 배우가 달라지면은 연극이 달라지거든요. 특별하게 제가 방향을 좀 튼 적도 있겠지만은 하면 할수록 작품은 점점점 달라진다. 절대 같을 수는 없다. 뭐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내용이 똑같은 연극이라도 배우가 달라지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면 할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배우가 달라지고 무대 장치가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은 배우들이 각자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공연들이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갑니다. 작품을 읽으면은 작품 속에서 저를 생각합니다. 저가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연극을 한다는 것은 저를 찾는 작업이기도 한데,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저한테 와 닿는 어떤 것이 저의 어떤 요소를 건드리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질적인 것은 많이 곤칩니다. 예, 많이 곤치고.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할 수 있도록 안 만들어주면은 말이 막 너저분하게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연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작품을 하게 되면 한 작품 하면 한 대여섯 번 정도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작품을 너무 무거운 주제로 또는 어려운 주제로 하니까 배우들도 되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래 찌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작품 하나 하고 나면 배우가 좀 성장하는 부분이 또 있죠. 뭐 힘들어 합니다. 배우들이 고래 찌내리게 하는 연출가라고는 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뭐라고 이야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가 하면은, 잘하려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해라. 작품을 제대로 이해해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달라라는 것이 제 모토인데, 이게 이제 김윤성 씨가 서울의 영화계에 가가지고 후배 배우들 보고 이 말을 많이 써먹었다고 그럽니다. 야, 잘하려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라. 이게 유행어가 영화계에 돼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까지 좀 배우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기를 자꾸 바라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래 찌내리는 식으로 계속 욕을 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작품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있는데요. 작품마다 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 주로 관객에게 일종의 충격을 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충격을 준다는 것은 인식의 틀을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고,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자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관객들이 이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어떤 그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는 삶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목표를 갖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고백 시리즈라 이래가지고, 그 연극 꼭 아니더라도 다른 장르, 뭐 문학하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이나 미술하는 사람이나 다 그 자기가 작품을 통해서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자기 이야기를 배우로서 여기서 말도 하고 행위로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을 했었어요.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김문홍 선생하고 저하고가 배우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김문홍 선생님은 주제가 검열에 대해서 이제 검열과 그런 억압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작품을 쓰고, 저는 제목이 지하생활자의 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하 소극장에서 겪었던 어떤 고독, 어려움, 이런 또 부산연극에 대한 어떤 그 부정직한 부산연극에 대한 어떤 항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희곡으로 써서 제가 직접 출연을 했는데 무지 떨려가지고 연기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홍 선생님은 능청하게도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교가 돼가지고 나는 내가 연기를 더 잘하는 줄 알았더만은 김문홍 선생님은 칭찬을 받고 저는 야, 너는 좀 이상하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1995년도에 제가 연당 소극장을 하면서 그 창작극 연구회를 제가 설립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번역극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작가,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창작 작가, 부산 작가를 하나 만나고 싶은 생각에 창작극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작가들을 모았어요. 한 몇 년 동안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게 다 떠나버리고 없고, 그래 지금도 창작극 연구회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대표이기도 했다가 김은호 선생하고 공동 대표이기도 했다가 지금은 김은호 선생님이 대표거든요. 예,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해왔고, 지금 김윤홍 희곡상이 만들어졌잖아요. 또 시상식을 여기서 하거든요. 12월 초에 또 여기서 희곡상 심사가 시상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희곡을 열 몇 편에 이번에 들어왔어요. 전에는 상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랐거든요. 400만 원이라는 것은 신춘문예하고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극장을 하게 되면은 쉬지 않고 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운영을 못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일종의 굴레가 되긴 되는데, 물론 뭐 좀 쉬고 싶어도 이 극장이 있고 또 이 극장에서 연극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을 또 할 수 있게 돼서 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일종의 이제 극장을 지고 있으면 그런 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특별한 기획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저를 홍보할 수밖에 없어서 페이스북에다가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올립니다. 그럼 뭐 언제부터 공연을 한다 이렇게 하고, 가까운 지인한테는 카톡으로 이제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렇게 홍보는 뭐 그런 정도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걸 하고 있고, 밴드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오늘 연습한 것이 요지가 뭐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의미를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작품마다 밴드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공연하면서 만들어진 글들이 쫙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제 그것만이라도 좀 충실히 따르고 뭐 읽고 이렇게 해가면 배우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갖고 제가 자료로 이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배우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누구든지 독립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 정립을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뭘 하고 자기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젊은이들 보면서 그렇게 용감하게 사는 것이 참 필요하다. 자기 목적이 있다면은 목적대로 가는 것이지, 인생이 뭐 한 가지 일만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꼭 성공해야 되냐? 성공 못 하더라도 한 가지 일만 계속 하다 보면 뭐 일가견이 생겨가지고 도라도 트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뭐 연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별명이 지하 대마왕이거든요. 대마왕. 연극인 이성규. 외골수로 바보처럼 외골수로 살아가지고
사실은 되게 고독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연극했던 동지들이 다 떠나버린 거 없는 거죠. 옛날에 참 연극했던 동지들은 다 떠나고 늘 이 부두극장이라는 데가 이별의 부산, 그냥 그런 이별의 부산 부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저 혼자더라고요, 저 혼자. 그래서 지금 좀 나이가 들어서 이 외롭게 이 극장에 앉아 있을 때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지하 대마왕으로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씁쓸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자존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